인출기 관련해서는 주도 업종 EMP 같은 거를 투자하기보다는 버킷 투자가 더 여러분에게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한 상태로 현금 얼마 몇 프로, 그 다음에 현금보단 조금 변동성이 있는 인컴 몇 프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그로스 몇 프로, 이렇게 버킷별로 가져가는 거. 이게 뭐냐면 최근에 ETF 투자 동향을 봤더니 1위하고 3위가 그 전부 다 채권 ETF인데 그 채권이 요상하게도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기지 채권과 회사채 채권이 들어가 있는 채권 ETF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향후 한 1년 정도 이상 회사채, 여기 보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는 건 투자 등급 이상의 회사채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운용사는 피델리티, 돈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 펀드의 57%가 단방에 한 방에 들어왔어요. 9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그 원래 283억 아니고 100만, 1000만, 2억 달러였던 게 유입 금액이 1억 6천이 들어왔으니까 거의 그 있던 만큼 들어왔죠. 그거보다는 좀 적지만 강력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다 뭐라고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ETF.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뭐라고요? 미국의 회사채인데 투자 등급. 이 안에도 모기지가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뱅가드 코어 본드. 이것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는데 얘도 똑같이 모기지 채권, 그 다음에 미국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회사채 채권.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지금 은퇴 관련돼서 움직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버킷 안에는 지금부터 한 1년간은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그 다음에 모기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채권 ETF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괜찮은 금리와 안정성을 동반한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이게 무슨 구조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전후에 그 수익률이 변화가 큽니다. 인하 전에 많이 올랐던 거는 어떤 거냐면 10년짜리 장기 채권인데 인하가 끝나고 나서 인하로부터 후가 되면 어디가 주로 오르냐?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본드가 더 많이 오릅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년짜리, 20년짜리 장기 채권이 올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가능 등급 회사채가 더 많이 올라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유리한 채권이 섞여 있는 ETF들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배당주 관련돼서 하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탑4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슈드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VIG라는 게 들어가 있는 요 4개인데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게 슈드로 평가됐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말씀드렸죠. 최근에 2013년 12월까지 작년도 말까지는 슈드가 너무 수익률이 안 좋은 거예요. S&P 500이 20% 오른 동안 얘는 마이너스 났으니까 아니면 혹은 플러스 소폭 났으니까 이건 너무나도 차이가 너무 난다. 왜? 비교해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실 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손실 났거든. 22년도에는 S&P 500은 23% 빠질 때 얘는 18% 빠졌거든. 그럼 뭐 덜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덜 빠진 건 아닌데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오를 때 못 오르니까 문제가 많이 많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배당주들만 다 해놓으면 지금은 여전히 좀 낮기는 하지만 많이 따라왔죠, 수익률이.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이제 조금씩 본격적인 실적 장세, 침체를 뒤로 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될 경우 지금은 실적이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불과 코로나 이전까지는 실적이 주로 기술주 위주로 나왔어요. 그렇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버는 돈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실적이 아직 광범위해지진 않았지만 어느 한쪽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닌 쪽에서 또 뚜렷하게 나오는 쪽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정부 지출이 직접으로 들어간 곳들이요. 실적이 그냥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당장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의 영향을 있을 것 같지만 인공지능을 앞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기에 관련된 전력주들, 다 유틸리티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진짜 무거운 주식들이죠. 에너지 주식들이요. 그 다는 아니지만 유틸리티 주식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또 혜택을 유틸리티가 제일 크게 입거든요. 그런 애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수익률이 뒤쫓아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내년도쯤 되면은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되면 슈드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구간을 짧게만 보고 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배당주를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배당주를 했을 때 성장 배당주를 해야 한다. 이 슈드도 다우가 그 선정한 성장주들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까 4개 탑픽 중에서 VIG라는 걸 저희가 추천하는데 이 VIG는 뱅가드에서 내놓은 배당주 ETF인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보시면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건 맞아요. 그런데 얘는 어떤 쪽이냐면 주로 기술주 쪽에 속해 있는 비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테크 비중이 확실히 높아요. 테크 비중이. 근데 다우, 슈드는 가면 안 그래요. 슈드는 다른 쪽들, 일반적으로 다른 쪽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경기순환적 사이클과 구조적 사이클이 있는데 구조적 사이클까지 생각해서 배당주를 투자한다면 VIG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VIG 관련해서는 약간 슈드보다 우월한, 슈드가 최근처럼 나쁘지 않고 전체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게 나오는 이유들은 뭐냐면 이 VIG는 배당이 1%대밖에 안 나와요. 1%대 후반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슈드는 3%대 나오거든요. 배당이 적은데 뭐가 그럼 효과가 있어요? 주식이 많이 오르는 거죠. 더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2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인출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버킷 안에 배당주 ETF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슈드를 편입해 있고요. VIG를 편입해 있습니다. 2개가 편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인출기에 들어간 분들도 이렇게 배당주를 교체해 가면서 또 혹은 분할해서 슈드를 50%, VIG를 50%, 슈드를 70%, VIG를 30%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배당률을 맞추면 되죠. 왜냐하면 70% 슈드를 갖고 있으면 그 70%가 3.5%의 배당을 내거든요. VIG를 30% 갖고 있으면 30%만 1.7 나오는 거죠. 계산해서 나는 내 돈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배당이면 된다라고 하면 섞어서 가는 게 더 좋은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인출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출기의 버킷 전략은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이 좀 필요해요. 채권이나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인컴 자산들이 교체가 필요합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클은 가만히 가지 않아요.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그런데 돌고 돈다 그래서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체가 필요해요. 똑같은 인컴 특성을 가지면서 그런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오늘 사실 제가 질문 응답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요 인컴 자산 중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냐면 앞에서는 운영 원칙이나 운영에 대해서 아셔야 될 부분을 하지만 뒷부분은 뒤에는 인출 전략에서 버킷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인컴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컴 자산 중에 리츠를 준비했는데 이 리츠는 버킷 전략 중에서 인컴 버킷 안에 들어가는 자산입니다. 이 인컴 여러 자산들 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이 되는 것들 위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커버드 콜 주의하라고 말씀드릴 때 커버드 콜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월배당 월배당 관련된 커버드 콜의 다른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BDC 추천드렸고 MLP 추천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번에는 고배당 얘기 드렸고 지금 리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리츠는 지난번에 저희가 리츠 배당 요번에 최근에 발표났어요. 그래서 배당 한도에서 평가 손실을 제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배당이 아마 1, 2%씩 다 높아질 겁니다. 물론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리츠들은 있을 거예요. 지금 알파 같은 그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것들은 아마 배당이 쑥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리츠는 분리과세 된다 그랬죠. 9.9%까지. 그래서 분리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세금 효과를 놓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몇 개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리츠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SK 리츠를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SK 리츠 그 다음에 그 신한 알파 리츠 왜냐면 대기업 리츠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그 물류센터
하는 그런 리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오늘은 리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리츠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인모스가 구사하는 자산 배분 스킴 중에서 어떤 스킴을 얘기하냐면 멀티에셋 전략이라는 걸 저희는 사용합니다. 멀티에셋 전략이라고 하면 뭐냐면 주식, 채권, 뭐 대체자산 이렇게 나누던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벗어나서 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귀금속 혹은 리츠, 그 다음에 뭐 그 또 BDC처럼 이런 사모대출,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멀티 에셋을 자산 배분의 주요한 자산 부집으로 2019년도에는 저희가 메인 포트폴리오 안에 25%까지 금을 가져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에 맞춰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전략을 할 때 리츠는 아주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 자산하고 완전 상관이 없진 않는데 완전 정반대로 가지는 않지만 분산 투자 효과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인 리츠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고요. 리츠는 사실 한국 리츠는 굉장히 단일한 리츠들입니다. 대부분 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돼 있고 특별한 몇 개, 아까 말씀드린 물류센터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몇 개의 특성적인 게 있고 대부분은 다 CBD라 그래가지고 주요한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서울의 중심지 오피스 빌딩에 투자한 리츠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 계속 커지고 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다양해졌어요. 근데 원래 그 리츠의 본산지인 미국은 왜 본산지냐면 전체 리츠 시장에서 64%가 미국입니다. 23년도 OECD 리츠 기준으로 보면 2.2조 달러, 한 2,700조 시장이 되는데 그 중에 64%가 미국 리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다양한 리츠가 다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 리츠의 어떤 장점, 매력, 또 하나는 미국 리츠를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한국 리츠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왜 미국 리츠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미국 리츠를 거래하면 다양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함으로 해서 시기적인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때 제일 많이 빠진 리츠는 헬스케어, 그 다음에 호텔, 이런 리츠들은 아주 그냥 악가지가 심각하게 났죠. 왜? 모든 활동을 멈췄으니까. 이 상황에서도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셀타워, 이거 뭐냐면 통신타워, 뭐 물류센터, 이런 것들은 다 돌아갑니다. 오피스센터 영향 받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시기에 맞춰서 리츠를 다양하게 변경해서 투자하려면 다양한 리츠를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리츠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특별한 경우를 빼면 한 10년마다 오는 그런 큰 하락, 침체가 아닐 때는 굉장히 좋은 분산 투자 수익률을 냅니다. 보시면 꾸준한 배당으로 인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다 봐도 리츠는 주식과 똑같진 않지만 상당히 주식에 근접하는 좋은 수익률을 냅니다. 보시면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뭐 여기 지금 이제 한국 안 나왔는데 한국이 제일 높은 호주보다 더 높아요. 한국은 배당 수익률로서는 현재 OECD 선진국 중에서 탑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리츠의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재작년에 막 뭐 코로나 때 막 이렇게 했는데 박살났는데 그게 금리가 22년도에 5%까지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리츠가 이걸 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박살납니다. 그런데 22년도에 한 해 만에 금리가 5.5까지 올라간 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제롬 파월의 실책이었어요. 일시적이라고 말해서 미리 올렸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리고 물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올리고 있다가 올리니까 어떻게 올려야 돼요? 무식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무너집니다, 리츠가.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되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나간 20년 동안 리츠는 굉장히 우수한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어떤 인컴 자산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리츠를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츠에게 금리 인하는 완전한 호재입니다. 왜? 특히 22년도처럼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에 의해서 리츠 시장이 박살난 거라면 이제부터 좋아지는 일들이 리츠 시장에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할 자산이죠. 리츠는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하냐? 주식 투자하지 하는 게 어려운 사람, 정기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은퇴자죠. 고정적인 수입, 은퇴자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배당으로 가니까요. 리츠는. 자, 리츠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22년도에 금리 올라가서 리츠 가격 박살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당만 받으면 돼요. 배당은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리츠는, 왜냐면 리츠 배당률만으로 여러분이 매달 찾아 쓰는 돈을 설계가 가능해요. 주식은 어때요? 안 돼요, 그게. 또 그 다음에 리츠는 어때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덜 흔들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리츠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뤄볼게요.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다양한 리츠들을 알아만 두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수가 있어서 알려드리면, 첫 번째 인프라스트럭처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미국의 통신탑. 이거 무슨 얘기냐면 미국 버라이전이나 AT&T는 이 자기네들 통신탑을 자기네들이 땅을 사가지고 건설하지 않습니다. 대여해요, 얘들은. 임대료 내고. 그럼 이 소유주는 누구냐? 리츠 회사들입니다. 리츠 회사가 얘네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서 버라이전이나 AT&T한테 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수익률의 안정성이 있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요거는 또 독특하게 왜 미국이 5G로 바꿀 때 한창 잘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리츠. 이거 정말 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공지능은 뭐와 같이 가요? 데이터 센터와 같이 가죠. 그럼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마. 엔비디아가 요번에 젠슨 왕이 시장을 뒤집어 올려놓을 때 무슨 말 했냐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몇 개 생길 거라 그랬죠? 지금의 뭐 10배, 20배 생길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 리츠는 돈을 버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물류 리츠, 인더스트리얼 리츠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쿠팡도 계속해서 뭘 합니까? 창고 늘려가죠. 예, 그러면 창고 리츠들, 그 창고를 갖고 있는, 물류 창고 갖고 있는 리츠들은 계속해서 수요가 커집니다. 아마존, 그 다음에 뭐 쿠팡, 뭐 이런 대규모 회사들이 전부 다 이 물류센터 리츠와 계약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향후의 성장성,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막을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오피스 리츠, 이게 전형적인 리츠죠. 중심 업무지구라 CBD, 센트럴, 그러니까 센트럴 빌딩, 중심가에 있는 빌딩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임대료로 먹고 사는 리츠들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리츠들이고요. 얘들은 당연히 공실률도 낮고 안정성은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뉴욕의 부동산들이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흔들리는 부분도 생기는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도시를 옮겨가면서 상황이 일어나죠. 오늘 제가 우리 직원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그 얘기 하던데, 댈러스에 한창 테크 기업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그런 붐이 일어나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K-팝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댈러스에 한국 사람들 늘어나가지고 이제 뭐 영어가 안 늘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식으로 도시를 바꿔가면서지만 중심 업무 지구에 대한 리츠는 상당히 잘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거래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미국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쵸? 일본 리츠, 그 다음 이런 정도를 해봤는데 전부 다 상업지구 관련돼서고요. 한국은 이 상업지구, 신한 알파 리츠나 이지스 밸류 플러스 같은 리츠들 다 전부 다 CBD 관련된 리츠들인데 굉장히 안정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심부에 있는 오피스들은 공실률이 잘 없죠. 그러니까 아주 노른자위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테일 리츠, 얘는 약간 잘 이제 때를 따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테일은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쇼핑센터나 뭐 이런 데들은 상당 부분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안 좋아졌다가 다시 이제 좋아졌다가 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숙박, 로징, 리조트 리츠, 이거는 뭐냐면 호텔 리츠라고 보시면 돼요. 호텔 리츠는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호텔 다 리츠입니다. 메리어트, 힐튼 뭐 이런 데들 다 리츠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로나가 오면 완전 쥐약이지만
대부분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성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개발에 들어가죠. 메리어트나 힐튼이나 뭐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갔다 뭐 저기 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계속 따라 들어가는 얘네들이 먼저 들어가서 리조트 호텔 체인 만들어 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럴 만큼 이 비즈니스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레지덴셜 주거리츠 이것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집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주거리츠도 상당 부분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가 아니고 주거 쪽은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아요. 리츠 쪽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 때쯤 되면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미국 말하는 겁니다. 그럴 거라면 이쪽도 좋아지겠죠. 셀프 스토리지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미국은 이렇게 자기 개인 창고가 많습니다. 돈 내고 창고를 쓰는데 굉장히 많아요. 퍼블릭 스토리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전부 리츠가 갖고 있어요. 굉장히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죠.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쌓아놓고 거기 있던 거 찾아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셀프 스토리지 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시니어 하우징하고 만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령화, 노령화와 관련돼 있어서 이것도 상당 부분 요양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양원 계속 늘어나는데 전부 다 리츠에 인수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쪽으로 또 한국이라면 노려볼 만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목재리츠. 이거는 한국에 없어서 설명 안 드립니다. 이건 팀버여서 미국에만 독특하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티. 이게 재밌는데 이 중에 이제 교도소 같은 특별한 건물들,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것들 하는 특별한 리츠들입니다. 그러면 리츠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느냐? 리츠를 직접 사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사듯이 그렇지만 주식 종목하고는 다르죠. 국내 리츠도 그냥 살 수 있고 해외 리츠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시브 운용. 뭐냐면 이 리츠들을 모아서 운용하는 ETF들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펀드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ETF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펀드는 할 이유가 잘 없죠. ETN도 있는데 ETN은 지금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투자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대상 리츠를 그 다음에 직접 투자할 건지 간접 투자할 건지 그 다음에 세금 혜택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 추구형, 배당 수익 추구형, 그다음에 중위험, 중수익 추구형. 이거 뭐냐면 변동성은 좀 적으면서 주식 같지는 않지만 채권보다는 예금보다는 수익이 높은 그런 특성을 가진 걸 추구할 때도 리츠를 투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의 관점이죠. 뭐냐면 인출형 포트폴리오에서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면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미국 리츠들 중에서 에쿼티 레지덴셜 이런 주거형 그 다음에 메디컬 프로퍼티라는 헬스케어 그런가 하면은 인프라면 아메리칸 타워 아까 얘기했던 또 뭐 있었냐면 이키닉스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고요. 사실은 은퇴자들에게 있어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리츠를 모아놓은 그런 타이거에서 나온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고배당 리츠가 있죠. 모아놓은 거 여러 가지 모아놓은 거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괜찮죠. 어찌됐든 리츠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인컴형 투자로서 아주 좋은 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스타디 해가지고 조금씩 들어가 보시고 매달 사볼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리츠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인출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분이라면 좀 공부해서 내 은퇴 자산에 인컴형으로 하나 들여올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 몇 년간 금리가 반대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리츠를 경험해 보시거나 공부해 보실 상황이 됐기 때문에 리츠를 추천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